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 정책론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론은 3교시의 첫 번째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시험의 8가지 영역에서 가장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출제 경향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6 영역의 사회복지 정책론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출제 경향이라든지 학습 방법은 제가 핵심 이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한 이야기를 생략하고 이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그것은 이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챕터 1에서 챕터 4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챕터 1을 보면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과 성격, 사회복지 정책의 이념과 전략,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철학적 배경, 사회복지 정책을 둘러싼 가치, 사회복지 정책 발달 역사 속의 정책 이슈인데요. 여기 1장은 대개 이제 역사 문제가 많이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들을 풀 수 있습니다. 자, 2장은 사회복지 정책의 모형 또는 발달 이론,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과 복지국가인데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3장은 사회복지 정책의 어젠다 형성, 대안 형성,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및 집행평가, 길버트 테렐의 산물 분석, 상당히 중요하죠. 대상자 복지를 넣습니다. 챕터 4 마지막은 사회보장론 파트입니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볼 거고요.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도 있습니다. 자, 1장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1번부터 13번 문제까지를 풀고 나머지 12문제는 또 2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사회 문제에 관한 설명인데요. 사회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설해 보면 슈나이드가 이야기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주로 중점적으로 보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가가면 되겠고요. 자, 사회 문제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달리 정의될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는 시간과 공간 또는 문화적인 차이, 여기에 따라서 달리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나 개입을 만들어낸다. 사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처하기 위한 행동 또는 개입,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자, 사회 문제는 가치 중립적이 아닙니다. 가치 지향적이라고 합니다. 가치 지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게 기준이 되겠죠. 사회적인 가치에 어긋나게 되면 문제가 돼요. 어긋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어긋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치를 지향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에 어긋나느냐 어긋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회 문제가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지향적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회 정의를 정의하는 데는, 사회 문제를 정의하는 데는 기준이 존재한데, 그 기준을 우리가 바로 사회 규범 또는 가치라고 합니다. 사회 규범 또는 가치,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있겠죠. 이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이것이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1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은 사회 문제는 가치 지향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문제의 포인트는 그거니까요. 그리고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 규범이라든지 사회 가치에 어긋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사회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효율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사회복지 정책이 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평등의 가치를 훌륭히 이루더라도 끊어요, 효율이 나왔습니다. 효율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다면 끊어요, 바람직하지 않겠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가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효율이 떨어집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평등의 가치를 훌륭히 이루더라도 효율이 손상을 입으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번 지문이 맞습니다. 2번 지문, 사회복지 정책에서
파레토 효율이 있는데요. 이거는 수단으로서의 효율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아닙니다. 수단으로서의 효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던 목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과 운영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을 우리가 수단으로서의 효율이라고 그래요. 파레토 효율은 별개의 개념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정책에서 효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소의 비용을 들이는 거다. 어떠한 상황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만 최소화가 되는 게 아니라 효과가 극대화가 돼야 됩니다. 효과가 높아야 돼요. 효과가 높고 최소의 비용이 들어야 효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정책에서 효율성 평가는 끊어요.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목표 달성을 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효과성 평가라고 합니다. 효과성 평가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 효율성과 효과성은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다. 아닙니다.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가 아니라 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면 효율적이라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효율성이 있으려면 효과가 극대화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효율적이라면 효과적인데 자, 효과적이라면 효율적이냐? 아닙니다. 왜요? 자, 효과적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면 비효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성립되는데 효율성은 효과성에 충분하니까 준다. 우리가 조사론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배우듯이 똑같이 가면 돼요. 따라서 효율성은 충분 조건이 되는 거고 효과성은 필요하니까 받는다. 그래서 효과성은 효율성의 바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5번의 오답 노트가 되겠습니다. 효율성은 효과성의 충분 조건이 되고 효과성은 효율성의 필요 조건이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두 개 다 성립해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데 한 가지만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쪽은 충분 조건이 되고 한쪽은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답을 해결했는데 쉽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2번, 3번, 4번, 5번 모두 다 지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별표 치시고요. 다음 개념들에 연결해서 옳은 것은입니다. 지금 5가지의 개념이 들어있네요. 사회정책, 사회보장, 사회사업, 사회서비스, 사회복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실천론의 영역과 중복되는 부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병, 실직, 가구주의 사망, 노령,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으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여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보장해 주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호한다라는 말이 있고 국가가 보호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질병, 실직, 사망, 노령, 재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 위험이라고 해요.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있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보장해주는 제도라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사회보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번은 사회정책이 아니라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사회적 욕구에 대한 서비스인 동시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게 중요한 단어가 되네요. 실천에서 배웠던 제도, 정책, 제도적인 시책을 뭐라고 배웠죠? 사회복지라고 배웠습니다. 2번은 사회복지입니다. 3번 전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최저생활 확보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사회적 제반 서비스의 총칭을 뭐라 하느냐? 이것을 사회봉사라고 말합니다. 3번 지문은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세요. 3번은 사회봉사의 개념입니다. 4번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활동을 사회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사회서비스는 복지, 환경, 고용, 건강, 문화 등 여러 영역에 걸친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많은 인적 자원이 있을 건데 그러한 인적 자원의 보존, 보호, 개선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사회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사회복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과학적인 지식의 동그라미, 기술의 동그라미, 전문적 서비스. 자, 생각나죠? 실천에서 배웠던 거. 지식과 기술에 기초한 전문적 서비스를 소셜 워크, 사회,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5번의 오답 노트는 오른쪽에 되어 있고 여기에서 4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개념을 잡는 문제였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4번 문제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입니다.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영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비례적 평등, 세 번째 결과의 평등, 네 번째 기회의 평등이 나왔습니다. 5번은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긍정적 조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하나씩 세팅되는 문제 스타일을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이 늘어요. 자,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영역 생각나세요? 건, 소, 주, 교, 사 플러스 노, 조, 광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잖아요. 앞에까지는 협의고 그 다음에 여기 광의가 들어가 있네요. 노동과 조세가 들어가면 바로 네 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용 들어가면 안 돼요. 고용은 이 노동과 동의어가 돼요. 노동 이퀄 고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용노동부라는 말도 정부 부처가 있죠. 이 고용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주택, 교육, 건강, 사회복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건, 소, 주, 교, 사 중에 건강 들어있고 소가 없죠. 소득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소득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주택,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다 들어가 있네요. 1번 탈락입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 능력의 차이에는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걸 뭐라고 배웠죠? 네, 수량적 평등이라고 배웠습니다. 수량적 평등의 동의어는 절대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결과의 평등으로 쓰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결과의 평등이라고 쓰겠습니다.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자, 3번 결과의 평등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욕구, 능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을 평등의 개념으로 상정하는 것이 뭐죠? 이게 바로 비례적 평등입니다. 이게 바로 비례적 평등이다. 동의어는 공평이라고 하죠. 이쿼티라고 하는 공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회의 평등은 결과의 측면은 무시한 채 결과는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상 기회만을 똑같이 제공해주는 소극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데요. 기회의 평등의 동의어는 바로 소극적 평등이 됩니다. 기회의 평등의 개념은 소극적인 평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긍정적 조치, 장애인의 의무 고용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제 포지티브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적극적 차별이나 여기 있는 긍정적 조치라고 하는 어퍼머티브 액션이나 이러한 것들은 동의어인데 이러한 것들의 대표적인 정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제, 양성 고용 평등제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슨 평등의 사례라고 했죠? 기회를 준다 그래서 저소득자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기회를 준다 그래서 기회의 평등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비례적 평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라 이게 바로 기회의 평등과 연관성 있는 단어,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내용은 4번이 됩니다.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서 평등의 개념을 알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 문제였어요. 4번 문제 해결했고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저는 이 5번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5번 문제 별표 치시고 자, 5번 문제는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별표 치시고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소극적 자유가 있고 적극적 자유가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아시죠? 간섭받지 않을 기회를 누린다 그래서 기회의 자유와 동의어가 됩니다. 기회의 자유가 소극적 자유와 동의어가 되고 적극적인 자유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자유라고 해요. 능력의 자유가 바로 적극적 자유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극적 자유는 다른 사람의 간섭 또는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능력이 아니라 기회 측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인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게 바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해요. 기회의 측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의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뒷부분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 추구는 3번, 4번, 5번을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면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침해합니다. 침해한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설명 들어가면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분배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많은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재원을 분배하려면 재원이 많아야 되는데 그 재원은 부자들에게서 걷어낼 겁니다. 자, 부자들이 그러면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간섭받지 않을 자유인 소극적 자유가 침해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간섭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탈락입니다. 4번입니다. 기회의 평등 추구는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기 어렵다? 아니요. 자유가 증진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유가 증진된다. 이것도 설명 들어가면 자, 기회의 평등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라고 했어요. 보장해 주진 않고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데 그 기회는 되게 사회적 약자분들에게 많이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빈자들이 기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적극적 자유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 자유는 증진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요 마지막 부분이 틀렸죠. 자, 5번이 맞다는 건데 같이 읽어요. 시작. 기회의 평등 추구보다 결과의 평등 추구가 빈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더욱 증진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기회의 평등은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요.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자, 기회의 평등은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은 적극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빈자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적극적 자유를 증진하는 데는 어떤 게 유리할까요? 네, 적극적인 자유, 적극적인 평등을 주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5번의 답을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별표요.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개념을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복지 조사론이나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정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개념을 잘 알아놓으시는 게 중요하다. 6번 들어갑니다. 평등 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가 효율을 저해한다는 관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걸 도식화하면 이렇게 돼요. 자, 국가가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효율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효율성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되게 누굴까요? 네, 시장경제론자들이 그렇습니다. 시장 개입론자 또는 시장 경제론자들이 시장 개입을 강조하는, 좀 쉽게 쓸게요. 시장 개입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비판입니다. 학자들의 견해. 일명 신자유주의자들하고 신자유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평등정책, 복지를 써서 평등정책을 펼치는데 야, 이거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문제화한 건데 한번 보세요. 국가가 평등을 추구할 때 기본급여액을 많이 주네요. 기본급여액이 높으면 당연히 근로동기가 저하돼서 시장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겠죠. 맞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가 개인들의 저축이나 투자 동기를 뭐예요? 약화시켜서 자본 축적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축과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급여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축과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본 축적이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현금급여의 경우에는 소비자 선택에 왜곡 현상이 일어나 비효율이 저해된다. 여러분, 소비자가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현금급여입니다. 그렇죠? 근데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현물, 물품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급여라고 해야 됩니다. 즉, 물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품. 여러분, 물품 평등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모든 수급자에게 똑같이 그 물품을 제공하는 건데 어떤 사람에겐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필요하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소비자 선택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인 비용은 들어갔어요. 물품을 제공하면서 사회적인 비용이 들어갔고 사회적인 이득을 비교해 봐요. 이득을 비교해 볼 때 비용이 크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적 이득보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물품의 경우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비효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지문이 잘못됐고요. 생산 자원에서 또는 생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로 경쟁 성장이 둔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산 부분이 기업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기업체에 근로자들이 안 들어오고 근로동기가 저하되니까 그 다음에 자본이 축적이 안 되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마찬가지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안 됐을 때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4번이에요. 그래서 자원이 축소되면서 바로 경쟁 성장이 안 된다. 그래서 경제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시트에서 답이 나왔으니까 체킹하겠습니다. 3번이 잘못됐고, 자, 5번 들어갑니다. 정책에 필요한 재원이나 급여의 대상 선정이나 전달체계 수립 등의 운영비용, 이 운영비용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운영비용이 바로 이제 국가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운영상 비효율성을 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정부의 운영상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의 운영상 실패. 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복지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정부의 운영상 실패가 되는 겁니다. 5번 지문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고요.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번 문제는 사회복지 이념에 대한 부분인데요. 2장에서 나올 법한 건데 1장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교육,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획득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게 뭐냐면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라고 해요. 어디에서 페미니즘 냄새가 나냐면 남성과 동등한 권리, 이게 이제 양성평등을 강조하는 페미니즘이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이란 말 있잖아요. 이 자유주의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교육적인 분야나 직업적인 분야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에서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주의적 색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적 색채라고 하면은 우리가 에스핑 앤더슨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자유주의는 여성의 노동시장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적인 분야나 직업적인 분야나 사회적인 지위에서 여성의 어떤 권리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자, 주택이 공공재랍니다. 주택이 사회 공공재래요. 규정을 하고 국가가 집값을 규제한답니다. 이게 어떻게 자유방임주의입니까? 자유방임주의는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여기에서 주택을 사회 공공재로 했다. 국가가 집값을 규제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주의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신우파, 신자유주의를 말하죠. 신우파는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모든 종류의 정보 개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역할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자, 그러나 정부의 개입 중에 공공부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극빈층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는 공공부조를 신자유주의는 펼칩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정보 개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를 말하는데 자유, 평등, 우애 이런 것들을 사회적 가치로 강조합니다. 사회주의 색채에서는 여기에서 자유는 더 정확히 말하면 적극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소극적 자유가 아닌 적극적 자유. 그 다음에 평등. 여기서 평등은 마르크스주의니까 수량적 평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애. 우애는 아시죠? 네, 연대.
집합주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녹색주의가 있습니다. 녹색주의는 환경이 생각나셔야 되는데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위한 성장제일주의, 생산구조 변경을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녹색주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래서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럽에서 활동하는 녹색당이 있는데 그 녹색당이 바로 지구온난화 이런 데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런 것을 위한 성장제일주의의 생산구조, 변경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가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8번 문제와 9번 문제는 서로 반대되는 건데 8번 문제는 성장 저해론의 문제고 9번 문제는 성장 기여론의 문제입니다. 자, 성장 저해론, 사회복지가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거예요. 자, 경제와 사회복지의 관계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우리 교재 이론서에 있는 건데 사회복지가 자원을 산업화시키면은 경제 성장이 잘 되겠죠. 탈산업화시킨다 그래야 돼요. 탈산업화시킨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혜택을 주면 줄수록 앞에서 우리가 평등과 효율의 관계를 봤잖아요. 사회복지 혜택을 주면 줄수록 인적 자원 안 들어오죠. 물적 자원 안 들어오죠. 그래서 벗어날 탈자를 써서 산업 현장에서 벗어난다. 탈산업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접근하시면 좋겠고, 자, 파업 중인 근로자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지급한다. 살아가야 되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급여 지급은 파업의 국가 보조금 역할을 함으로써 파업을 더욱더 부추기고 장기화되면 경제 성장은 어려워지겠죠. 맞습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죠. 되게 파업할 때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많이 하니까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함으로써 산업 생산을 마비시키고 경쟁력을 저하시켜 경제 성장을 해치게 된다. 네, 여기는 2번과 3번이 연결되는 이야기고요. 맞습니다. 사회복지는 저축과 투자 동기 저하시키고 사회복지는 근로의욕을 저해시킨다.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자, 여기 2번부터 5번까지는 바로 이제 1번을 바꾸면 되고요. 사회복지가 자원을 탈산업화시키고 근로동기 저하시키고 저축과 투자 동기 약화되고 그 다음에 파업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급여를 주면 이게 이제 파업을 부추기게 되고 장기화되면서 경제 성장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시장 개입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성장 저해론이 돼요. 경제 성장에 사회복지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틀린 부분은 1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것에 반박이 있겠죠. 아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기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명 성장기여론이다라고 말을 해요. 성장기여론이다. 이론에서 다 배우셨고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를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적인 갈등과 정치적 불안을 해소시킴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를 촉진시킨다. 사회적인 갈등이 있을 때, 정치적인 불안이 있을 때 사회복지 혜택을 주면 그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고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킨대. 내수 진작은 국내 경기 활성화예요. 국내 경기 활성화. 국내 경기의 활성화를 내수 진작이라고 하는 건데요. 고소득층의 구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복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대개 저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이거든요. 따라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구매력이 증가되는 거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중산층과 저소득층이니까 그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여서 급여를 받아서 이제 시장에다 쓴다라고 하는 거죠. 구매력을 높여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고소득층은 복지급여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건강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재생산함으로써
고도 산업사회의 인적 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성장 원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효과를 발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건강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재생산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직업 재활이라든지 직업 훈련이라든지 직업 능력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사회복지 정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본다면. 자, 그래서 건강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재생산해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다. 맞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에 출산 장려 정책이 있죠. 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가가 보육을 담당해주면 이게 복지예요. 국가가 보육을 담당해주면은 여성은 노동시장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출산을 끌어올리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이런 것들이 다 경제를 좋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번 과도한 개인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산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왜 노동자가 사장님들에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합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또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많이 들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가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을 담당해주면 사회복지 정책으로 담당해주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다. 임금 올려주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국가가 그걸 알아서 담당해주면 그것을 요구하지 않겠죠. 예를 든 겁니다. 따라서 과도한 개인적인 부담을 완화해준다. 왜요? 사회복지 정책으로 이걸 완화해줘요. 완화해주면 기업체에서는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데 이 생산 비용이 대표적인 게 뭐죠? 인건비잖아요. 그 인건비가 안 올라가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 비용이 절감되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경제 활동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5번은 좀 설명이 필요해서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됐어요. 2번이 답입니다. 자, 여러분 8번이 나올지 9번이 나올지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성장 저해론을 낼지 성장 기원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회복지학과의 교수들이 출제를 한다. 많은 부분 출제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성장 기여론 쪽이 더 여러분들이 시험에 만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번 문제에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 10번 들어갑니다. 자, 10번 문제는 선별주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선별주의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선별주의의 반대편에 이제 보편주의가 있는 거 아시죠? 국가의 개입과 역할이 최소 수준으로 제한되는 대신 가족과 공동체, 시장이 욕구 충족과 자원 배분의 최적 수단으로 강조된다. 네, 맞습니다. 국가는 최소화하고 시장과 민간의 역할은 강화하고 이게 바로 선별주의입니다. 사회복지를 둘러싼 계층 대립이 약해지는 대신 가로 사회 구성원 사이의 연대와 결속이 강조된다. 이게 바로 우애 아닙니까? 우애, 사회 구성원 간의 우애, 연대, 결속 이런 데가 강조되는 나라가 스웨덴이나 덴마크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아, 이거는 보편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쉽게 접근하세요. 자, 그 다음에 주요 목표는 자활의 증진에 있으며 수급 자격은 소득 자산조사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 생각나는 제도가 뭐죠? 공공부조 아닙니까? 공공부조니까 선별주의 맞죠. 그 다음에 국가의 개입은 개인, 가족, 자원봉사 등이 모두 실패할 경우에만 허용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윌렌스키 르보로 보면 자녀적 관점이라고 배웠잖아요. 이게 바로 선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별주의 복지의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바로 공통적인 특징이다. 여기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선별주의, 즉 미국이 사례가 될 수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선별주의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지문들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1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1번 문제는 스피렘랜드법이 나왔네요. 역사 파트로 들어가네요. 11번, 12번 보니까 역사 이야기가 쭉 나올 겁니다. 스피렘랜드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피렘랜드법은 영국의 극심한 경제 침체기를 맞았을 때 버크셔 주에 있는 스피렘랜드에서 버크셔 브레드 액트라고 하죠. 가족 수와 빵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은 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존해 준 겁니다. 나머지 부족분을 구빈세로 충당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문제점도 도사리고 있었죠. 갑니다. 빈민의 독립심이나 노동 능률을 저하시키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빈민의 독립심, 자립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낮아질 겁니다. 또 하나 노동 능률이라고 있는데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임금이 합리화됩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침체기다 보니까 기업주들도 임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 또 안 주냐면은 부족분을 국가가 알아서 세금으로 보충해 주니까 저임금이 합리화돼요. 저임금이 합리화되면은 노동의 어떤 의욕이랄까 그런 것들도 다 저하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능률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가족수당이나 최저 생활보장에 기반이 된 법이에요. 맞아요. 가족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가족수당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스피넴랜드법 제정에 따라 구빈세 부담이 줄어들고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구빈세 부담이 늘어나죠. 구빈세 부담이 늘어나고 노동자의 임금은 저임금이 합리화돼요. 저임금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스피넴랜드법의 핵심 내용이 이 개정구빈법에 의해서 폐지가 됩니다. 개정구빈법은 신구빈법 1834년인데 이때 이제 부르주아 계층, 자본가 계층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자기들의 세금을 그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니까 세수를 늘리는 이러한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스피넴랜드 제도가 그때 폐지가 되고요. 그래서 스피넴랜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폐지가 되는데 그 시기가 개정구인법 제정 시기 때 폐지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답입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드렸고요.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2번 문제는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영국의 보고서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갑니다. 전 국민을 6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자영업자를 포함해줘. 자영업자도 들어갑니다. 자영자를 포함한 사회보험료의 각출과 수의 지위를 구분한 포괄적 사회보험을 실시하였다. 네, 맞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피보험자의 구분이라고 하죠. 피보험자의 피보험자라고 쓸게요. 피보험자의 구분, 피보험자의 분류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분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포괄적이란 말이 있네요. 포괄적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위험대상의 포괄합니다. 사회보험의 6원칙이 나오고 있죠. 위험대상의 포괄화. 2번 보편주의 원칙하에 보편주의 맞습니다. 정액기여제 최저수준의 정액급여제를 실시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최저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절한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적절한 수준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액기여가 중요하고 정액급여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놔두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액 대신에 균일을 쓰겠습니다. 균일기여의 원칙과 균일급여의 원칙이 있었다. 자, 여러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똑같이 돈을 내고 똑같이 돈 받는 거 아시죠? 자, 위험 대상의 포괄성 아까 말씀드렸고요. 행정적 책임의 일원하다. 이것을 행정 책임의 통합이라고 하죠. 행정 책임의 통합.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나왔어요. 여기서 하나 더 쓴다면 급여의 적절성입니다. 급여의 적절성.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회보험의 6원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회보험 자격 기준이 안 되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보험에 들 것을 공고했다? 아니에요. 공공부조를 공고하죠. 사회보험에 자격이 안 되면 공공부조 혜택을 하자. 그래서 공공부조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강조한 5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완전고용, 가족수당, 그 다음에 포괄적 건강 및 재활 서비스. 이게 5대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공공부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5대 사회악이 있죠. 5개의 사회악.
자,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틀을 제시했다. 자, 해봐요. 나, 무, 궁에 불 질렀다. 암기법이에요. 나태, 그 다음에요. 무지, 그 다음에 궁핍, 그 다음에 불결, 그 다음에 질병이에요. 이렇게 해서 5대 악을 이야기했는데 배불지 보고서에서 가장 강조한 게 이거예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궁핍은 다른 말로 빈곤을 말하는 건데, 자, 궁핍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의 틀을 제시한 게 배불지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자, 잘못된 부분은 4번입니다. 12번에 있는 이 지문은 여러분들 전공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중간중간 부분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문제로 소개해서 풀어드린 겁니다. 자,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마지막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3번 문제까지 하고 이번 강의 마무리합니다. 13번 문제는 역사 문제인데 사회복지나 복지국가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박스형 문제고요. 엘리자베스 구빈법에서는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동 금지가 있죠. 그러면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정주법입니다. 정주법입니다. 정할 정자의 살 주자 정주법입니다. 탈락. 토니 블레어 하면 생각나는 게 제3의 길입니다. 제3의 길을 정책적으로 도입한 사람이 토니 블레어의 영국 총리. 자, 제3의 길은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 자, 이거는 이제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었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 자, 인간의 얼굴을 한, 그 다음에 뭐요? 시장 경제라고 했어요. 인간의 얼굴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복지로 여러분들이 복지의 비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장 경제도 지향하네요. 따라서 이거는 work라고 해요. 그래서 workfare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냥 복지 혜택을 관대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복지 혜택을 관대하게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인 복지를 펼치되 시장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한 시장 경제, workfare를 강조한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 니은 지문이 상당히 매력적인 지문이니까 알아놓으시고 제3의 길의 지문입니다. 복지국가 팽창기의 이념이 3인주의인데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꼭 기억하세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나오면 제3의 길입니다.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나오면 제3의 길입니다. 3인주의가 아니라고요. 팽창기도 아니에요. 제3의 길은 재평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복지국가 재평기 시대의 제3의 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신고빈법에서의 세 가지 원칙 아시죠? 열등초우의 원칙, 원내구제의 원칙, 균일초우의 원칙이 있어요. 맞습니다. 원내구제의 다른 말은 작업장 재설립이라고 하죠.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균일초우는 전국적 행정통일이라고 하죠. 전국적 행정통일, 통일을 해서 똑같이 초우했다라고 해서 균일초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칙이 신구빈법의 원칙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뒤에 또 나오니까 니은 리을로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13문제 풀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거리가 좀 많습니다. 개념도 어렵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역사 문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